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환율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원화가 너무 약세가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설명드릴 단어는 탈동조화라는 이야기예요. 탈동조화를 영어로 쓰면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무엇인가로부터 이렇게 좀 벗어져 나는데 어디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냐면은 패드. 그러니까 난 연준에서부터 난 독립할 거야. 난 떨어져 나갈 거야. 연준 니네들이 하든지 말든지 난 나가버릴 거야. 이런 이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지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 기억하시는 대로 2022년부터 연준에서는 금리를 꽤 많이 올렸어요. 그래서 여기가 연준입니다. 근데 연준뿐만 아니라 ECB도 올렸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좀 더 빨리 올렸는데 좀 덜 올렸으니까 우리나라는 한국은 여기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연준에서 지금 금리를 올 초만 해도 좀 내릴 것처럼 이렇게 하더니 3월 달에는 내릴게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최근 분위기가 아니야 미안한데 좀 더 가야 될 것 같아 라는 분위기로 지금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상황을 보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준이 이제 아빠야. 한국이랑 ECB가 첫째 아들, 한국이 둘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같이 목욕탕에 갔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에 딱 들어간 거죠. 아빠가 딱 뜨거운 물에 들어가 있습니다. 시원하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아들들은 이제 좀 뜨거워가지고 좀 빨리빨리 나가고 싶어가지고 좀 눈치를 보는 거예요. 아빠 언제 나갈 거야? 그러니까 좀만 이따 가자. 조금만. 시원하지 않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야, 1분만 이따 가자. 그랬는데 그래서 1분 동안 열심히 기다리고 있었으면 다 쫄쫄 나고 난 드디어 빨리 나가는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1분 있다가 아빠가 조금만 더 있자. 한 5분만 더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ECB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첫째 아들이 아빠 나 나가고 싶어. 둘째 아들은 지금 성질 내면서 나 나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탈동조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ECB도 지금 분위기가 나 금리 인하 안 하다가 나 빨리 인하해야 될 것 같은데 한국은행도 마찬가지로 나는 버티고 있었는데 나 인하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가 지금 연출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탈동조화다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겠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한 일정들이 많잖아요.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유가는 어떻게 되느냐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중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G20에 잘 사는 나라 순위로 20개 국가들이 모이는 거죠.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여요. 그래서 뭘 먹냐면은 저녁 만찬을 합니다. 목요일 날이요. 제 생각에는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 같아요. 우리 한국은행 창룡이 형이 파월한테 가서 그러는 거죠. 파월 형, 잘 지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파월이, 그래, 오랜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창룡 형이, 파월 형이 이제 창룡 형한테, 요새 잘 지내? 그러니까 이제 창룡 형이, 힘들어 죽겠어요. PF 때문에 금리 좀 내리려고 그러는데 왜 안 내리는 거야, 진짜? 이런 이제 분위기가 연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이게 저녁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할지, 회의를 하면서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안건 중에 하나는 탈동조화가 될 것 같다. 즉 다시 말하면 연준 니네 금리 안 내릴 거야? 우린 내려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미국하고 다른 나라의 그런 경제나 여러 가지를 차이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미국이 여기 있고요. 미국 이외의 지역이 여기 있다고 해볼까요? 우선은 경기를 봅시다. 경제를 보면요. 미국은요.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 지역은 어떻게 돼 있냐면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안 좋아요. 기분이 안 좋습니다. 소비가 안 좋아.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물가는 어떤지 볼까요? 물가는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9%까지 올라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이게 3%까지 내려왔거든요. 3%까지 내려온 이후로는 얘가 안 내려가요. 이런 분위기라는 거죠. 그런데 미국 이외의 지역은 어떻게 됐냐면은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더 내려가가지고 이제는 우리는 디플레이션이야 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안 좋은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금리를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준에서는 금리를 올렸다가 유지했는데 좀 더 갈까? 물 뜨끈뜨끈하고 좋은데 뭐 이런 분위기라면 다른 나라들은 안 돼. 우리 좀 내려야 될 것 같아. 내려야 될 것 같아. 내려야 될 것 같아. 뜨거워! 이런 분위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점들을 여러분이 감안하신다면 마지막으로 환율은 어떻게 될까요? 환율은 달러는 당연히 강세가 될 거고요.
달러 이외의 유로화가 됐든 아니면 원화가 됐든 이런 통화들은 약세가 될 거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환율이 약세가 되는 것이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릴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원화 약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지금 원화가 얼마나 약세가 됐길래 이 호들갑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지금 거의 1,400원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입니다. 이 1,400원이 언제 있었던 거지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얼마였냐면은 1,6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코로나 위기 때죠. 코로나 때도 환율이 1,300원까지밖에 안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보다 더 지금 환율이 높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2022년에 레고랜드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환율이 1,400원입니다. 레고랜드 때문에 망하게 생겼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 수준까지 육박할 정도로 원화가 약세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건데요. 이 정도 되면은 사실은 우리가 언론이나 이런 데서 난리가 나가지고 우리나라 망하게 생겼어요, 큰일 났어요 라는 이야기를 들어볼 법하지만 생각보다 그런 얘기는 없잖아요. 이것을 두고 하는 총재 창룡이 형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괜찮아. 이렇게요. 왜 괜찮다고 얘기하냐? 이거 너 엄청 심각한 거 아니냐? 지금 환율이 이렇게 됐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왜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셨냐면은, 자, 이 숫자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대외 순자산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에다가 투자해놓고 자산으로 해외 부동산도 사고 해외 주식도 사고 돈도 빌려주고 했던 순자산하고 돈 빌린 돈하고 이렇게 차이를 해보니까 2015년에는요. 해외에다 투자해놓은 돈하고 해외에서 빌려온 돈을 합치니까 0원이었어요. 딱 맞아 떨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2023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숫자가 놀라지 마시고요. 7천억 불이 됐습니다. 와, 진짜 7천억 불이면 엄청나지 않나요? 근데 7천억 불이 원화로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 우리가 1,300원을 곱해 보겠습니다. 그럼 1,300원을 곱해 보면 얼마냐면요. 910조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1,400원까지 환율이 올라갔다고 했으니까 1,400원을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980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환율이 이렇게 바뀐 것만으로도 순자산의 규모가 70조 원이나 차이가 난다니까 이게 좋은 사람들도 있구나라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환율이 약세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좋다는 거냐? 그게 아니고요. 괜찮은 요인들도 생겼다는 거죠. 2015년에는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7천억 달러나 되는 대외 순자산이 있다는 것은 원화 약세가 되는 것이 우리한테 무조건 안 좋은 거는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다 좋은 거냐라고 생각해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 또한 역시 장점이 있고요. 단점이 있는데요. 그냥 쉽게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장점이 되는 것은 수출하는 기업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만약에 진짜로 G20 총재들이 만나가지고 저녁 먹으면서 탈동조화하자고 그래가지고 원화 약세가 계속된다. 그러면 수출 회사는 정말 좋을 거예요. 왜냐면은 해외에다가 자동차 팔면은 들어오는 돈이 달러인데 이 달러가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가치가 높아지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이죠. 반대로 수입하는 회사들은 예를 들어서 철광석을 사와야 되는데 똑같은 달러를 주는데 더 많이 줘야 되는 상황이 되고, 뭐 라면을 만드는 회사들이나 이런 회사들도 원자재를 수입해 와야 되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죠. 반대로 좋은 점도 있습니다. 수출 경기가 회복되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좀 회복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인 면이 있을 수 있는데, 반대로 단점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것은 이거죠. 외국인들이 주식 판다. 이 부분이 제일 걱정이 되는 거고요. 실제로 이거는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환율이 약세가 되면 외국인이 주식을 팔고 나갈 가능성은 높아진다라고 보는 게 맞고, 이것은 악재라고 보는 것이 맞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우리나라를 팔고 나갈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는 좀 지켜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좋은 사람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바로 서학개미들입니다. 최근에 사실 테슬라의 주가가 많이 빠지면서 30%나 빠졌다라고 했는데 이상하다. 원화로 보니까 20%밖에 안 되는데? 왜 그런지 보니까 원화 약세가 되면서 테슬라 때문에 손실 본 게 생각보다 적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엔비디아 50% 올랐는데 원화 때문에 70%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여서 지금 서학개미 분들은 사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동학개미들은 만약에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고 나간다라고 한다면 좀 부정적인 영향을 받겠죠.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를 해봅시다. 오늘 원화 약세를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그 배경에는 이 탈동조화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탈동조화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마 요 저녁 자리가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고요. 연준과 다른 나라 그리고 미국과 다른 나라의 상황이 이렇게 차이가 나다 보니까 환율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는 점입니다. 잘 생각해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탈동조화를 용인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자, 이 물가를 보면요.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 물가를 잡고 싶잖아요. 근데 만약에 달러 강세가 되면은 수입 물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어서 물가를 끌어내리는 효과가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경기 차이나 물가 차이나 이런 것들이 환율을 통해서 어느 정도 조정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미국 입장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영 싫지만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의 원화 약세가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7천억 달러나 되는 순자산이 있기 때문에 마냥 안 좋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그리고요. 우리 지금 슈퍼패스가 오늘부터 시작했거든요.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신청해주고 계시는데 정말 좋은 강의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나 주식 초보 탈피하고 싶다. 확실하게 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시간 내서 한번 신청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저거 말고는 뭐 없나요? 좋은 거. 잘 생각해 보시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전 세계의 국가들이 연준 눈치 보지 않고 금리 내린다. 그럼 연준 입장에서도 이거 우리 QT 이거 줄이는 거 그만할까? 등등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가장 좋은 거는